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교재 505페이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10점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제일 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 부분은 그 입력이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 연말정산 배웠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그 앞에가 아니라 그 뒤에 몇 페이지냐면요. 507페이지, 507페이지 공통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통 사례는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던 문제인데 그 회사가 2200번 상민전자 있죠. 그 상민전자로 들어가셔가지고 회사 코드 2200번. 원천징수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배웠고, 자 이제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볼게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일단 먼저 여기 전체 사원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사원들을 다 불러와요. 그 앞에서 우리가 박찬호하고 홍길순의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을 해왔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박찬호의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매달 하는 일은 급여 주면서 세금 떼고준 거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계속 하다가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1년간의 소득이 확정이 되죠. 박찬호의 소득은 6,300만 원으로 확정이 돼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세금 계산은 이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현재 결정세액이 소득세가 392만 5,860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연말정산, 즉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항목을 반영시키면은 결정세액이 줄겠죠. 자, 반영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탭이 있잖아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은 이 소득명세 탭, 부양가족 탭, 연금저축 등 1 탭, 연금저축 등 2 탭,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 입력 탭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1번에 그 주택자금이 있죠, 표에. 자, 주택자금에 박찬호가 가입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공제가 되겠네요. 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그래서 청약저축은 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본인 것만 돼요. 박찬호잖아요. 박찬호 본인 것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청약저축을 어디다가 입력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 배우면서 프로그램 상에 어디에 입력하는지랑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거,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청약저축은 연금저축 등 원탭에 죄송해요. 자 청약저축은 자 연금저축 등 원탭이 맞아요. 여기에 3번에 주택마련저축공제 있죠.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저축이 있죠. 저축이 어떤 저축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청약저축인데 가입이 2018년 4월 1일, 그러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3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8423-02-064230, 납입금액은 30만원 하면은 공제예금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 연말정산을 불입한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축 있죠. 저축은 뭐 어떤 금융기관에 저축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 이런 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주택자금의 공제 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차입한 금액이죠. 이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은 연말정산 입력 탭에 여기 보시면은 34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쪽 란에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입력한 청약저축 있잖아요. 그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인데 여기에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쪽 란에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얘를 만드는 건데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즉 청약 저축 있죠. 청약 저축은 여기에다가 입력하면은 여기에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 그 차입금을 차입한 기간이 대출 기간이 있고 거주자가 있는데 거주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음,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일반 개인한테 빌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빌린 경우인데 시험에 안 나오고 금융기관한테 빌린 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금융기관한테 얼마를 빌렸냐? 180만 원 빌렸죠.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은 주택자금과 관련된 창이 새롭게 뜨죠.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여기 180만 원 직접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께 있죠. 2,200만 원. 신용카드는 이 42번 난에 넣는 거고 42번 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 넣는 칸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자, 그럼 본인께 있는데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200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그럼 빼야 되겠죠.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대상 금액이 2천만 원 이렇게 되겠고, 자, 자녀 1이 있는데 만 21세이고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신용카드는 여러분들이 그 조심하셔야 될 게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도 되는데 부양가족의 나이는 안 따지는데 소득은 따진다라고 썼죠. 그래서 나이가 20세 넘었지만 소득이 없어서 되고, 자, 그 다음에 1,500 내에 해외 사용분 300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그럼 빼야 되겠죠. 그럼 대상이 되는 게 1,200인데 그 중에서 전통시장에 쓴 게 250. 그 다음에 나머지 신용카드 쓴 게 얼마냐면요. 1200에서 250 빼면은 950이니까 2,9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공제율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런 데 쓴 거는 공제율이 더 높아요. 공제율 차이 때문에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생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동생은 안 된다라고 썼죠.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자가 부양가족 명의 카드도 되는데 단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는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볼게요. 자, 연금저축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본인 것만 돼요. 근데 이 저축 들어가는 거는 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직접 입력이 안 되고 연금저축 등 탭 있죠. 여기를 이용해야 돼요.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가 있죠.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제 있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어느 칸에 넣는지 그걸 일단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연금저축에 본인의 연금저축인데 이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요. 차이는 여러분들 거기 교재 이렇게 해설을 보세요. 해설해 보시면은 510페이지 해설에 그 상단에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이고 연금저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이라고 돼 있죠. 그 연금저축은 그래요. 그 2001년을 기준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하고 연금에 대한 가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진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그 가입한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거. 근데 문제가 2010년 4월 10일 날 가입됐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번에 연금저축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계좌번호는 123456, 납입금액은 3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한 내용은 연금저축 입력한 내용은 여기 59번이죠. 59번에 연금저축란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입력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보험료 볼게요. 보험료는 여기 60번란에 직접 입력하면 돼요. 여기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죠. 그다음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돼요.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그 구분하는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에서 보험료가 나오면 전부 다 보장성이에요. 저축성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저축성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저축성이라고 안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보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본인의 자동차 종합보험료 50만 원, 보장성 보험 일반에 넣으시면 되겠고, 자녀 1회 생명보험료 70만 원도 여기 일반에 얹으면 120만 원. 자녀 1인데 자녀 1은 안 되겠네. 왜 안 되냐면요. 그 위에 신용카드 부분에 자녀 1이 만 21세고 소득 금액이 없다라고 돼 있죠. 나이에서 걸렸죠. 보험료는 나이 요건을 따진다라고 썼죠. 자, 그다음 보험료 어머니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데 이거 되겠죠? 예. 그럼 장애인 난에 넣으면 돼요. 장애인 난에 60만 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는 61번 난이에요.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럼 구분해서 넣게 되어 있죠. 왜 구분되어 있는지 이론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장애인도 그렇고 한도가 없이 전액 다 공제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 외의 자들은 한도가 있다라고 했었죠. 난임 시술비나 그다음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자들은 한도가 없이 전액 다 되고 그 밖에 공제 대상자는 한도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 어머니의 청각 장애인 신경통 치료비는 장애인이죠 어머니가. 그래서 장애인 난에 넣으면 돼요.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의료비에 자녀 2의 독감 치료비가 있는데 뭐 지금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을 안 따지니까 되죠. 되는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밖에 공제 대상자의 70만 원 넣으면 되겠죠. 본인의 보약 구입비 보약은 안 된다라고 썼죠. 자녀 1회 시력 교정용 콘택트 렌즈 구입비 안경은 되는데 얼마까지만 돼요? 50만 원. 그 밖에 공제 대상자의 12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머니 청각 장애인 신경통 치료비 넣을 때 있잖아요. 요거를 장애인란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65세 이상자의 100만 원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칸에 넣어도 틀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데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65세가 넘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돼 있고 여기 이제 한도가 있죠. 취약자 아동이나 초중고는 300, 대학생은 900. 본인은 전액 다 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다 돼요. 자, 그러면 교육비에 자녀 1의 대학교 수업료 자녀 1이 소득이 없었죠. 교육비는 소득만 없으면 되죠.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단에 25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배우자의 대학원 수업료가 있는데 대학원은 안 된다라고 썼죠. 본인의 대학원만 돼요. 그다음 어머니에 대한 원격 대학 교육비가 있는데 직계 존속은 안 된다라고 썼죠. 자녀 2를 제가 안 했네. 자녀 2의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 체험학습비가 40만 원 있는데 교복은 얼마까지만 되냐면요. 50만 원까지만 되고 그 앞에서 일어날 때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그 교재 474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474페이지에 그 세액 공제 대상 교육비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8번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써두세요. 이렇게 빠져 있는데 하나만 써두세요. 자, 그 474페이지 세액 공제 대상 교육비 동그라미 8번에 끝에다가 그 408번 8번 끝에다가 그 콤마 해가지고 체험학습비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이거 하나만 좀 적어놔 주세요. 체험학습비 있잖아요. 그 수학여행이나 소풍 광고 있죠. 그때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300이 아니라 30 3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507페이지 507페이지 그 교육비에 자녀 2의 교복구입비는 50까지만 되고 체험학습비는 30까지만 되니까 자녀 2는 얼마를 넣으면 되겠어요? 80만 원 넣으면 되겠죠? 교육비에다가 80만 원. 자녀 2 초중고에 8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에 본인 명의의 국방헌금이 있는데 이건 법정 기부금이죠. 본인 명의의 국방헌금은 법정. 그래서 기부금은 여기다 넣거든요. 63번 난인데 그 해당하는 칸에다가 넣으면 돼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뜨는데 법정 법정 기부금은 여기 법정 당해가 있죠. 이게 법정 올해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2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본인 명의 교회헌금 종교단체죠.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여기다가 1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배우자 명의의 불우유토끼 성금이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나요? 소득이 있죠. 거기 교육비 부분을 봤더니 배우자가 사업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배우자는 안 돼요. 부친의 경로당 후원금이 있는데 경로당은 되죠. 그리고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이죠. 종교단체 외의 당의 기부금 여기다 넣으면 돼요. 지정기부금인데 지정기부금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는 건데 2월 된 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올해 거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랑 지정기부금은 이렇게 종교단체 거랑 종교단체 외로 구분해서 넣어요. 한도가 달라서 그래요. 지정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랑 종교단체 외가 한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는 여기, 종교단체 외는 여기 넣는 건데 여기다가 1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고 반영이 다 됐죠? 그럼 기부금란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박찬호에 대한 거는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다 했어요. 연말정산 할 때 뭐 자료 준비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회사에다가 제출해줘야지 회사는 거기에 근거해서 세금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제항목을 넣었더니 세금이 확 줄었죠. 결정세액이 166만 4,985원이 됐고 이미 납부한 게 이만큼 있어가지고 이 박찬호는 오히려 환급 받네요. 265만 710원을 환급 받는 상황이네요. 자, 박찬호 입력을 다 했는데 다 한 거는 이렇게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도 되고 뭐 시험에서 안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이번에 홍길수 내볼게요. 자, 홍길수는 입력을 어디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홍길수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내 부양가족 탭과 월세 주택 임차 탭 메뉴에 입력한 후 연말정산 입력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탭을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원래 원칙은 있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원칙은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면은 이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에 자동 반영이 돼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이 연말정산 입력인데 시험에서는 여기 입력해서 여기에 자동 반영하라는 문제보다는 그냥 연말정산 입력이 생으로 지금 다 생으로 입력했죠. 첫 번째 문제는 생으로 입력하라는 문제가 거의 97%예요. 97%. 예, 그래서 이 부양가족 탭에 입력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실무에서는 당연히 어디다가 입력하겠어요. 연말정산할 때. 다 여기다가 입력해요. 여기다가 입력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시험에서나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은 여기다가 입력하라고 하고 실무는 당연히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가끔 시험 문제 여기다가 입력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고는 갈게요. 자, 홍길순 부양가족별로 홍길순의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본인 거 봤더니 여기 하단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5가지 항목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럼 보험료가 60만 원이죠. 그러면 보험료란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 보면은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를 뽑을 때 국세청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지출한 내역이 국세청에서 뽑을 수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뽑은 자료는 국세청, 그 외에 그 외의 자료는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모두 국세청 자료인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국세청란에 넣으면 되는데 보험료 60만 원이죠. 의료비가 있는데 의료비가 150. 건강검진비인데 본인 거잖아요. 본인 거.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의료비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의료비와 관련된 지급 명세서가 뜨는데 해당하는 칸에 선택해서 해주면 돼요. 의료비 증빙 코드가 국세청.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F1을 누르면은 대상자가 뜨죠. 부양가족.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 입력한 부양가족이 떠요. 본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면요 150만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양가족들이 떠 있는 거는 사원 등록에 있는 내용들이 불러와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교육비,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 본인의 교육비는 되겠죠. 3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에 본인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월세 지급액이 있는데 근데 월세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부양가족 탭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본인의 월세, 본인과 관련된 거는 다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부양가족과 관련된 거는 여기다가 넣고, 물론 여기 본인과 관련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여기다가 넣는 건데 본인의 요 5가지 이외의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요. 자, 그럼 월세란에 갈게요. 월세는 임대인이 누군지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가 있죠. 그걸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임대인이 누구냐면요, 이 부자 주민번호가 68041829793881. 자, 유형은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 밑에 단독주택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계약 면적은 43. 주소는 서울 관악구 간항로 100 봉천동. 자, 임대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고 월세가 얼마냐 봤더니 36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연간 월세액이 3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금액은 지금 현재 없는데 없어도 그냥 입력하세요. 일단 요거는 무시하세요. 왜 없냐면요, 이미 이 사원은 참고로 얘기하면은 세금이 없어요. 결정세액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목을 더 넣는 게 큰 의미는 없긴 해요. 실무라고 하면 더 이상 넣을 필요도 없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입력은 다 하고 가야 되겠죠. 왜냐면 더 넣어봤자 세금이 0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월세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거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사임당 볼게요. 의료비가 50이 있는데 의료비 어머니가 연세가 71세죠. 그러면 65세 이상인데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를 작성해야 돼요. 사임당 금액이 50. 이렇게 입력하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중에 반영해 줄 거예요. 자, 그다음 기부금, 정치기부금인데 어머니 명의의 정치기부금. 정치기부금은 본인 거만 돼요. 부양가족 거는 안 돼요. 자, 그다음 박길동 거 입력해 볼게요. 박길동의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있죠. 그러면 보장성 보험에 마우스 갖다 대고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70만 원 이렇게 넣으시고, 의료비가 있는데 100만 원이 있죠. 근데 배우자고 근로소득이 300이 있어요. 그럼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니까 소득 요건에 걸린 건 아니죠. 근데 뭐 의료비는 소득 요건 안 따지잖아요. 그럼 국세청장 F2 누르시고 박길동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400이에요. 근데 배우자 근로소득이 3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소득요건 걸린 건 아니니까 신용카드 사용액도 되겠죠. 그럼 신용카드가 전통시장이 200이고 그 외의 게 200.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수나의 마우스 갖다 대시고 의료비 100만 원 있는데 지출이 성형수술 비용이니까 안 되고 기부금이 있는데 이건 동창회에 기부했죠. 동창회 기부한 건 안 돼요. 그리고 기부금은 박수나 명의 아니에요. 동창회 기부한 건 안 되기 때문에 박수나는 공제되는 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자, 그럼 공제 대상을 입력을 다 했는데 자, 여기 부양가족이 입력한 거는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 여기 부양가족 탭 블러기를 눌러야지 자동 반영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자동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실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요 과정을 생략하고 연말정산 입력에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거를 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홍길선보다는 박찬호 입력하는 게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513페이지 필수 예제는 이제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이고 지금 방금 한 거는 그냥 제가 만든 문제였거든요. 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었고 그 513페이지부터는 이제 기출된 문제들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회사 코드는 1005번으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1005번.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사무직 직원 최상필 씨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하시오. 다음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은 없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자, 이미 사원이 다 등록이 돼 있죠. 시험장 가면은 다 이렇게 사원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없으면은 전체 사원 눌러서 불러오시면 되고 자, 최상필 씨 거부터 해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뭘 하라고 돼 있어요? 최상필 씨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에 내용을 반영하라 그 문제예요.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여기가 아니라 부양가족 탭에 입력하라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줘요. 거기 입력하라고. 이 문제는 여기 입력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인적사항이 나와있죠. 1번에 인적사항은 이제 소득요건하고 연령요건 파악하라는 거고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 보면은 다 입력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령요건하고 소득요건 판단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있는데 카드부터 넣어볼게요. 카드 쓴 게 얼마냐면요. 본인이 800 있죠. 근데 재산세가 30만원 있으니까 재산세는 빼야 되겠죠. 그럼 770만원. 배우자가 있는데 전통시장 사용분이 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배우자에 봤더니 총 급여가 490이죠. 급여요건 500 이하면 되니까 배우자는 소득요건 걸린 게 아니니까 돼요. 그럼 일단 전통시장에 100만원 빼고 나머지 140만원은 위에 더하면 되겠죠. 그럼 770에서 140 더하면은 91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현금영수증 장남이 있는데 장남이 소득이 있나요? 금융소득이 있죠. 금융소득이 980만원 있는데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요건 걸린 게 아니죠. 돼요. 현금영수증 사용액란에 35만원 대중교통 4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볼게요. 보험료에 자동차 보험료가 50만원 배우자죠. 배우자 소득요건 안 걸렸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실비 보장성 보험료 본인 거는 무조건 되겠죠. 교육 저축성 보험료 차남 안 돼요. 저축성이라서. 그 다음 장애인 전용 보험료 장남 거 장남이 소득이 있나요? 2천만원 이하죠.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니까 되겠죠. 장애인 난에 70만원 실비 보장성 보험료 40만원 부친이 있는데 위에 부친을 봤더니 부친은 소득요건에 걸렸죠. 소득금액 퇴직 소득금액이 300만원 있다죠. 그래서 안 돼요. 보험료는 소득 따지죠. 자, 이렇게 보험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볼게요. 맹장 수술비가 있는데 맹장 수술비 스페이스바 누를게요. 예, 본인의 200. 그 다음에 질병치료 약값 본인 거죠. 예, 135만원 되겠죠. 335만원. 배우자의 성형수술비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남의 안경이 있는데 안경은 얼마까지만? 50만원까지만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비에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료가 있는데 되겠죠. 초등학교니까 초중고에 80만원.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는데 넣으면 되겠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란에다가 32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무조건 넣는다라고 했었죠. 나이와 소득을 안 따지고 지출하면 다 돼요. 차남 주 1회 미술학원비 초중고에다가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여기 180만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고, 대학교 수업료 부친 직계 존속은 안 된다라고 썼죠. 제가 180만원 잘못했다. 초중고는 아예 학원비가 안 되죠. 지금 학원비인데 미술학원비 지금 차남이 유치원생이었나요? 유치원생이었네요. 취약자 아동에 넣어야 되겠네. 취약자 아동에 180만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 국방원금 25만원 법정이죠. 법정 당해 25만원. 종교단체가 있는데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 120만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국방원금 안 되겠네. 부친이죠. 부친은 뭐가 있어요? 소득 있죠. 소득 요건에 걸렸으니까 본인 것만 여기 종교단체란에다가 12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자, 이렇게 시험에서는 직접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할 줄 아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다 한 거는 작업 완료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저는 일단 다 한 거는 누르고 갈게요. 그 다음에 2번 김강남씨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2번 문제 그 김강남씨 거 할 건데 하기 전에 이런 걸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원이 볼게요. 썼는데 다 날라갔어요. 다시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원이 A라는 회사에서 그 1월 달에 급여 300에 세금 33만 원 띄었고, 2월 달에도 세금 300에 3만 원 띄었고, 3월 달에도 세금 300에 3만 원 띄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다가 3월 31일 날 퇴사를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3월 31일 날 퇴사를 하게 되면은 사원이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퇴사하면은 이 사원은 다른 데 가가지고 세금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신고하려면은 신고하기도 어렵고 돈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까지의 소득만 있다라고 보고 연말정산해서 내보내요. 자, 그럼 3개월치에 대한 급여 총액이 900이었죠. 900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을 했더니 2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근데 이미 낸 게 얼마가 있어요? 매달 3만 원씩 해서 총 9만 원이 띄었었죠. 그래서 환급을 얼마 받고 나가겠어요? 퇴사할 때 7만 원의 환급세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사원이 중도에 퇴사하면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란 걸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있다가 이 사원이 이제 B라고 하는 회사에 이직을 했어요. 10월 달에. 실업급여를 이렇게 타다가 10월 달에 이제 이직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 이직하면서 급여를 100만 원 올려서 총급여 400으로 갔어요. 그럼 총급여 400에 대해서 세금 얼마 띄냐면요. 4만 원씩 뗐다라고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31일이 끝나고 2월 달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연도 2월 달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연말정산 해야 되겠죠. 그럼 연말정산 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자가 번 돈을 다 합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B 회사에서 근무한 것뿐만 아니라 A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도 같이 합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B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번 소득이 1200, 정근무지가 얼마가 있어요? 900 있죠.
요거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근무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2,100만 원을 세금 계산을 해봤더니 결정세액이 1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근데 이미 낸 게 얼마가 있어요? 이미 낸 게 기납부세액. 네, 기납부세액이 현근무지는 4만 원 곱하기 3개월 하면 12만 원. 자, 그다음 이 정근무지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정근무지 자료를 봤을 때 결정세액 2만 원이겠어요? 아니면 기납부세액 9만 원이겠어요? 예, 적어놨죠. 예, 결정세액 2만 원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사원은 매달 3만 원씩 9만 원이 뛰었어요. 근데 퇴사하면서 얼마를 돌려받아요? 7만 원을 돌려받았죠. 결국 A 회사에서 낸 세금은 얼마예요? 2만 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이라고 하면은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14만 원이 돼서 환급세액이 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요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정근무지 자료가 있으면 자, 정근무지가 있으면은 근데 거기 514페이지 보시면은 김강남의 정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요거를 받아야 돼요. 사원이 3월달에 이렇게 퇴사를 하잖아요. 예, 퇴사를 하게 되면은 연말정산한데 연말정산한 내역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책에 514페이지에 보고 있는 게 중도 퇴사할 때 그 퇴사하면서 직원한테 네가 그 이 회사에서 그 받은 급여는 이만큼이고 세금은 어떻게 나왔다. 예, 그걸 알려주는 명세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현근무지인 B 회사에서 예,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근무지 자료를 반영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정근무지 자료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 소득명세 탭 있죠?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소득명세 탭에 가가지고 종전이 있죠? 여기. 자, 근무한 회사가 어디냐 봤더니 주 강남 상사. 예, 사업자 번호가 111-86-11111. 자, 근무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고 자, 그다음 급여 총액이 얼마냐 봤더니 1,800인데 상여는 900이네요. 그러면 총액은 2,700이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4대 보험료 띈 거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 보험료가 근로자 부담한 부분 있죠. 예, 그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데 그 맨 밑에 봤더니 국민연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81만 원.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예, 건강보험료가 82만 4,400원. 82만 4,40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6만 2천원. 예, 고용보험료가 17만 5,500원이라고 돼 있죠. 맞나? 예, 맞죠?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납부세액 넣는 부분이에요.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 요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현근무지하고 정근무지 걸 넣어야 되는데 정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뭐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로마자 3번의 세액 명세를 봤더니 72번 결정세액이 42만 원, 기납부세액 74번이 16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납부세액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42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결정세액, 네, 결정세액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지방소득세는 42,000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해야 되겠죠. 연말정산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51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넣어볼게요. 자,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있죠. 54만 원. 자, 그 다음에 저축성 변액보험료가 있는데 그건 넣으면 안 되죠. 저축성이니까. 자, 그 다음 교육비에 본인의 야간대학원 등록금 본인란에다가 500. 자, 의료비가 있는데 의료비 시력교정용 안경.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지출한 게 전부 다 본인 거라 가지고 부양가족 거는 없어요. 안경은 얼마까지만 돼요? 본인 거 50. 그다음 본인의 질병치료비 350만 원이겠네요.
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신용카드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112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리스료가 포함되어 있대요. 리스료는 안 돼요. 200을 빼면은 얼마만 대상이냐면요. 920만 원만 대상이에요. 이 중에서 도서공연비 지출비가 50만 원. 그럼 870만 원만 대상이겠네요. 자,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20만 원. 직불카드가 130인데 아파트 관리비는 안 돼요. 그래서 직불카드 안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그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 앞에 이론하면서 배웠었는데 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차입금 이건 전세자금 대출이죠. 그 원리금이 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여기 대출 기간이죠. 여기다 넣으면 돼요. 33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별도 언급이 없으면 그냥 금융기관이다라고 가정하고 넣으세요. 시험에서는 이게 가끔 당연히 금융기관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돼 있다더라도 뭐 어디에 넣어야 될지 헤매지 마시고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넣으세요. 시험장에서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뭐 이의 제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일반적으로는 다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 칸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원은 환급이 다 나오네요. 58만 5,910원 환급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김한방씨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김한방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1.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월세 주택 임차에 가셔가지고 이건 좀 따고 연말정산 입력 탭부터 할게요. 그럼 부양가액 현황이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보험료부터 자,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 60만원 될까요? 그 앞에 소득 요건을 봤더니 아버지는 총급여가 6,600이죠. 안 되겠네요. 소득 요건에 걸렸잖아요. 아니구나. 김한방이 총급여가 6,600이고 김종선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이 있으니까 소득 요건 걸려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데 자녀가 지금 김가연이죠. 자, 김가연을 봤더니 나이가 15세고 소득이 없죠. 되겠네요. 보장성 보험에 10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 자, 의료비가 있는데 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의료비는 다 되죠. 소득하고 나이를 안 따지니까. 근데 어머니 연세가 59세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다가 80만원 그 다음에 한약 30만원이 있는데 한약은 안 돼요. 자, 배우자 건강진단비 100만원 그건 되겠네요. 18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교육비 처제 대학교 교육비 500만원 있어요. 처제 소득 있냐 봤더니 없네요. 그럼 되겠네요. 교육비는 나이를 안 따지잖아요. 그럼 대학생 난에다가 500만원. 자, 그 다음에 자녀 현장 체험 학습비 50만원 있는데 얼마까지만 돼요? 30만원까지만 되죠. 방과 학교 수업비 30만원도 되겠죠. 총 얼마가 되냐면요 60만원이 되는데 김가연이 나이가 15세 초중고겠네요. 60만원. 자, 그 다음 김나연 유치원 수업료 240만원이 있는데 방과 과정에 특별활동비 20만원 포함. 유치원생이니까 다 되고 240만원 전부 다 되고 그 다음 태권도 도장 수업료 60만원도 돼요. 그래서 취약자 아동에 300 넣으면 되겠네요.
자, 기부금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된다라고 썼죠. 근데 이거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할 때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눠줘요. 10만 원 이하는 이쪽, 10만 원 초과는 여기예요. 자, 그럼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여기 10만 원까지는 여기, 10만 원 초과는 여기. 자, 그다음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안 되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되니까. 처제의 이재민 구호금품인데 처제가 소득이 없죠. 예, 기부금은 소득 요건만 따지잖아요. 그래서 정치자금 이재민은 법정이니까 법정 당의 기부금에 5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월세가 있죠. 월세는 월세 탭에다가 넣으면 되겠고 임대인명은 임대세, 주민번호가 56010512345667, 유형은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80,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9, 임대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연간 월세액이 9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카드 쓴 게 있죠. 카드 쓴 게 얼마냐 봤더니 신용카드가 2천만 원 있어요. 근데 전통시장 사용분이 50만 원,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 200만 원 포함이 돼 있다죠. 1,800만 원이 대상인데 요 중에서 전통시장이 50, 그다음에 그 외의 신용카드가 1,75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빼야 되겠죠. 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합하면 1,800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중고자동차 구입비가 800이래요. 근데 중고차는 얼마까지만 돼요? 구입액이 10%. 새 차는 안 되고 중고차는 구입액이 10%만 돼요. 태권도장 수업료 60만 원 있는데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하고 교육비 공제 둘 다 중복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권도장 수업료 60만 원도 되니까 140만 원. 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의료비 넣을 때 제가 이거 잘못 넣었는데, 근데 그 의료비에 어머니의 그 한약이 있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한약이 보약이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이네요. 질병 치료 목적의 한약은 의료비 공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요. 210만 원을 넣어야 되겠네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장애인이네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출된 금액은 여기 110만 원. 그 밖에 공제 대상자의 100만 원. 이렇게 반영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도 다 풀었네요. 작업 완료를 할게요.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은 다음은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는 부양가족 탭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데 부양가족 탭에 가보시면은 사원 등록에 입력된 내용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요게 이제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적 공제는 이미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연말정산할 때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 즉 인적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일단 요거 입력하라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등 탭 요거 하라는 거고,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여기다가 넣으라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요 세 군데를 요구하고 있고, 자, 그럼 부양가족 탭에서 이 사원 등록과 그러니까 이 인적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 입력하라는 건데, 그 부양가족 현황을 봤더니 모친 김영자가 있죠. 김영자가 사업소득 금액이 500이 있대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로 체크되어 있는데 맞죠? 소득 요건에 걸렸으니까. 자, 그 다음 본인의 이상철이 있는데 총급여 6,500이며 전년도에 배우자와 사별하였대요. 혼자서 애 키우고 있으면 뭐가 돼요? 한부모 공제가 되겠죠? 한부모 공제 여라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 이 믿음이 있죠. 이 믿음 장애인이네요. 그러면은 20세 이하의 체크하시고 장애인 복지법이라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혹은 뭐 여기 장애인이라고 체크하고 두 군데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녀 이사랑은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자녀세액공제가 뜨면 이거 불하고 좀 체크해 주세요. 이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하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게 20세 이하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 반영이 되는데 이거 좀 없애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완성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보험료부터. 보험료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70 있죠. 그 다음에 자녀 이미듬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 자녀 이사랑의 생명보험료 150이 있는데, 그러면 150 더하면은 70에서 150 더하면은 220이 되겠네요. 근데 참고로 이 보험료는 얼마를 넣든지 간에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만 돼요. 여기다가 100이라고 넣어도 틀리진 않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제 대상 금액 다 넣으세요. 넣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도 계산해 주거든요. 자, 의료비, 모친 의료비. 모친은 65세 이상인가요? 모친 약간 나이가 몇 살이었지? 72세네요. 그러면은 65세 이상자에다가 200인데 건강 증진 목적의 의료비 그건 안 돼요. 치료 목적만 되지 건강 증진은 안 되거든요. 여기 150 넣으시고, 그다음 자녀 질병 치료비 500, 본인의 라식 수술비 80, 여기 230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육비가 있는데 본인의 사이버 대학 등록금 600만 원과 영어 학원비 100만 원. 학원비는 안 돼요. 본인 거 중에서 대학 등록금은 되고, 모친의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그건 안 돼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자녀 미술학원비 이 사랑인데 얘는 취약자 아동이 아니죠. 아, 취약자 아동 맞네. 14살이 14년생이면은 몇 살이야? 14년생이면은 만 6세 유치원생이겠네요. 돼요. 그러면은 미술학원비 취약자 아동에 2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기부금 본인의 기부금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에 수재의원금이 있죠. 그러면은 본인의 특별재난지역 법정 당해 기부금의 1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금저축이 있죠. 연금저축에 본인 것만 넣어야 되겠죠. 부양가족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럼 연금저축 거래처가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123-5852-2352, 납입금액은 잘못 넣었다. 우리은행에 620-163-771-120, 납입금액은 200만원.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2천만원이고, 라식 수술비 80만원이 포함이 돼 있대요. 의료비 있죠.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중복공제가 돼요. 그래서 2천만원 다 넣으면 되겠고, 직별카드 600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 70이 있죠. 그럼 빼야 되겠죠. 보험료는 카드 공제가 안 되잖아요. 직별카드가 530, 현금영수증 300이 있는데 전통시장에 50 이렇게 구분해서 넣으면 되겠고, 상기 사용분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것이다. 본인 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확인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고, 자, 해서 여러분들 4번까지 다 입력을 해봤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죠. 4번과 같은 문제가 잘 출제가 되니까 이런 유형을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연말정산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522페이지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보겠습니다. 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여러분들 교재 523페이지 거기 필수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자, 그 필수 사례에서 회사 코드는 1006번이죠. 1006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주식회사 한일요.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급일자를 누르고 1월 급여대장 더블 클릭하면 1월 급여대장으로 가요. 입력된 거. 그 입력된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그 내역이 여기 나와요. 몇 월께 입력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은 해당 월로 가는데 1월 달에 이 사원은 300만 원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84,850원 이렇게 띄고, 이렇게 세금 띄고 돈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월달. 자, 2월달도 급여 300에 대해서
세금 84,850원 띄고 돈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월 달인데 문제 볼게요.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주 한일의 사원 조천명 씨는 2020년 3월 31일에 퇴사하고 퇴사 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다라고 돼 있죠. 3월 달에 퇴사를 했대요. 그러면은 사원이 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월 동안 일한 거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원이 퇴사를 해버리면은 그 다른 데 가서 세금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퇴사하는 회사, 그 다녔던 회사에서 일단 그 다닌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만 일을 했다라고 보고 연말정산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을 넣어요. 퇴사 연월일이 2020년 3월 1일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급여를 넣어요. 자, 3월달 급여 3월 31일 전월 데이터를 복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사할게요 저는. 자, 그럼 이렇게 사원명 옆에 퇴사자라고 뜨죠. 기본급 300 4대 보험은 문제랑 똑같나요? 13만 5천원. 건강보험료를 좀 바꿀게요. 문제랑 똑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10만원. 고용보험은 같네요. 자, 그 다음 소득세가 84,850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 사원은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퇴사하는 달에 세금을 띨 필요가 없고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3개월치에 대한 거. 자, 3개월치 연말정산 하는데 그 연말정산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F7 중도퇴사자 정산을 누르면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메뉴가 떠요. 그러면은 총급여 900에 대해서 연말정산 했더니 결정세액이 얼마라고 나와요? 빵이라고 나오죠.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 그 2번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게 보험료가 있다라고 돼 있죠. 보험료에다가 128만원을 넣어요. 일단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넣기는 넣는데 뭐 넣나 안 넣나 일단 세금은 0이에요. 총급여가 900인데 세금 나올 리가 없겠죠. 소득세는 빵이에요. 자, 근데 이미 낸 세금이 얼마가 있어요? 16만 9,700원. 1월 달에 세금 낸 거랑 2월 달에 세금 낸 거 그 두 달치 거 합하면은 16만 9,7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사할 때 이 돈 환급 받고 나가겠죠. 그래서 아까 1월 급여 대장에서 띄인 세금 8만 얼마 받죠. 2월 대장에서 2월 급여 대장에서 세금 띄인 거 8만 얼마. 그 두 개 띄인 거 있죠. 그 금액을 환급 받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급여 반영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원은 급여 대장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그 발생한 환급세액 있죠. 이거 돌려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액이 급여 대장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월 달에 급여가 300이죠. 세금 84,850원 띄었고 2월에 급여 300, 84,850원. 3월 달에 300이고 이제 3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죠. 퇴사할 때는 굳이 세금 뗄 필요가 없고 어차피 정산할 거니까 3개월치 급여 900에 대해서 정산했더니 결정세액이 빵이었고 이미 낸 게 두 달치가 있어가지고 두 달치 돌려받고 나오겠죠. 그래서 환급세액이 16만 9,700원이 될 거예요. 그 급여 대장에 반영된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게 앞에서 한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정근무지, 그러니까 퇴사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낸 세금은 얼마로 봐야 돼요? 이 결정세액 봐야 돼요. 결정세액이 정근무지에서 실제로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요 회사 있죠. 요 회사에서는 실제로 낸 세금이 없어요. 이 근로자가 띄고 다 돌려받고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순서가 사원 등록에서 퇴사한 연월일, 그다음 급여 자료 입력에서 급여 자료 입력하고 상단에 중도퇴사자 정산 눌러서 중도퇴사자 연말 정산한 후 급여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 원래 순서가 그 급여 자료 입력에서 한 방에 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급여 자료 그 연말 정산은 급여 자료 입력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중도 탭이 있죠. 여기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급여 자료 입력에서 이 탭에 들어가진 거예요. 거기에서 다 작업이 끝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라는 거. 523페이지, 524페이지, 525페이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525페이지에 4단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있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가지고 기속이 3월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중도퇴사란에 금액이 자동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명이 중도퇴사하면서
세 달 동안 급여 900에 환급세액 16만 9,700원 나온다라는 거. 예, 요 반영되는 게 어디에 반영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526페이지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526페이지 필수 예제인데 요건 이제 해석 코드를 1007번으로 바꾸시고 1007번에 주성민의 사원 김강남씨는 2020년 5월 31일에 퇴사했다. 퇴사일에 5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퇴사에 관련된 급여 자료 입력을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2020년 6월 10일에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급여 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라죠.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 가기 전에 사원이 퇴사했으면은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퇴사한 연월일을 넣어야 돼요. 언제 퇴사했냐 봤더니 2020년 5월 31일 날. 자,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을 들어가요. 5월 급여를 언제 지급했대요? 5월 31일 날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자, 전월 데이터를 복사할게요. 그러면은 350. 그 다음에 식대가 있는데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죠. 예, 12만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나요? 출퇴근의 업무에 사용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네요. 그래서 18만원. 그 다음에 상여가 50.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이 30. 예, 사무직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과세로 반영시켜주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예, 고용보험은 책에 있는 금액이랑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5개월 동안의 총 급여가 1,840만 원이었는 모양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결정세액이 88,768원이니까 얼마를 환급받겠어요? 48만 9,870원을 환급받고 나오겠죠. 예,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급여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예, 환급세액이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시면은 5월 급여에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뭐 클릭만 하면은 다 자동 반영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거 이야기 더 하고 올게요. 이 사원이 중도퇴사하면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아니에요. 어떤 세금을 낸 거라고요? 결정세. 그래서 퇴사한 회사에서 낸 세금은 88,768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정근무지 자료가 있을 때 어떤 금액을 정근무지 자료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결정세액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 뒤에 528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제 설명 다 드렸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그 뒤에 실전 연습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고 요건 제가 별도 강의에서 좀 따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풀어보세요.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28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1번처럼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부분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